보고 처음에는 운석 충돌 분화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의 고리 모양이 아틀란티스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하라 사막이 항상 사막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약 11,000년 전에 열대 지역에서 사막으로 변했죠. 연구원들은 타만 라셋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 강은 한 공동체를 지탱했을 수 있어요. 플라톤의 설명과 일치하는 리샤트 구조물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횡단 항로는 5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사하라 사막을 통과했어요. 이 바다는 빙하기의 끝으로 인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약 11,500년 전에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사의 월드뷰 이미지는 이 이론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동심원 고리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지구 진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동심원은 탄력 있는 암석층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어 산등성이와 골짜기의 으스스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중앙 봉우리는 400m 높이로 우뚝 솟아 있어요. 중앙 부분은 침식작용에 의해 크게 변형되어 봉우리가 솟아오른 원형 구조가 드러났죠. 사하라의 눈은 다른 충돌 분화구와 달리 놀라운 균형과 대칭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과 물에 의해 조각된 암석 융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동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침식된 고대 안티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금의 부력이 이 아름다움을 조각했다는 소금 디아피르 이론도 있어요. 연대 측정 기술을 통해 5억 4,1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쯤 전에 형성됐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고대 도구는 강바닥 근처의 구조물 외곽골이 주변에 흩어져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더 오래된 석기 도구도 발견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창초기 일부 발견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는 흔적은 많지 않아요. 이 지역은 사냥이나 도구 제작과 같은 단기 활동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괴롭히는 또 다른 기이한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수께끼 중 하나가 노르웨이에 있는데 빛의 계곡이라고도 알려진 불길한 헤스달렘 빛 현상은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이 계곡의 폭은 15km에 달해요. 꽤 외딴 곳이지만 언덕 위에는 계곡을 스캔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특이한 파란색 상자가 높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이야기는 1980년대 헤스달렌의 밤하늘에 불타는 불덩어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을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됐어요. 겁에 질린 지역 주민들은 설명할 수 없는 발광 현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그중 일부는 집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안감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어요.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매주 약 20건의 목격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 신문, 잡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람들은 불빛을 직접 보기 위해 계곡으로 몰려들었어요. 1984년에는 자력계, 라디오미터, 기타 5m와 같은 정교한 장비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이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었어요. 어떤 것은 천천히 움직이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속 3만 킬로미터의 놀라운 속도로 하늘을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먼 곳에서 반사된 빛, 공번개, 인공위성, 행성, 유성 등으로 이 빛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속도와 춤추는 방식은 이 모든 이론을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에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극에 알려진 675개의 호수 중 가장 큰 빙하 아래 호수입니다. 미지의 생명체를 쉽게 숨길 수 있죠. 이 호수는 동남쪽 빙상 아래에 있습니다. 얼음 밑으로 4km 정도 잠수하면 해발 500m 아래에 위치한 보스토크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가장 넓은 지점에서 길이가 250km, 폭이 52km에 달해요. 평균 수심은 432m이며 부피 기준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둥과 깊은 분지가 있는 수중도시와도 같은 곳이에요. 이 비밀의 호수는 193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채 발견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2012년 과학자들은 얼음을 뚫고 사상 최장 길이의 얼음 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을 뚫고 호수 표면까지 도달했어요. 2013년에는 얼음 핵을 추출하는 동안 고요한 바닷물이 분출하여 시추핵과 섞이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깨끗한 물 샘플을 얻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화석 수자원 매장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달의 얼음으로 덮인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매우 유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19세기에 남극 빙상 아래에 담수가 숨어 있다는 이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지진음이 빙하 아래 호수를 암시했고 90년대에는 위성 데이터를 통해 보스토크 호수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혼자가 아닙니다. 2005년 연구진은 호수 한가운데에 섬을 발견했어요. 그 후 2개의 작은 호수가 합류했습니다. 연구진은 빙하 아래 강으로 이루어진 비밀 네트워크가 이 호수들을 연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베네수엘라에는 카타툼보 강과 마라카이보 호수의 교차점에서 불길한 빛의 쇼를 선사하는 카타툼보 번개가 펼쳐집니다. 이 불안한 번개 현상은 1년에 약 140일에서 160일 밤에 발생하며 하루에 10시간 동안 계속되고 1시간에 최대 280회까지 번쩍일 수 있습니다. 이 번개쇼의 빈도는 계절에 따라 그리고 해마다 달라져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잠시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한 바람은 북미 태평원에서 볼 수 있는 것요. 스트리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크셔에서 사용되는 더 스트라이드라는 단어의 변형으로 워프강의 좁은 구간을 가리키는데 너무 작아서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거든요. 물에 한 발만 들어가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와프강은 강력한 물살을 가지고 있고 스트라이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물살이 더욱 강해요. 격렬한 물살은 스트라드 주변의 석회암을 침식시켜 다른 강바닥보다 훨씬 더 깊은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해류로 인해 스트라드 강둑도 약해졌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서서 빠른 물살을 바라보고 있는 땅은 위험한 물 위에 매달려 있는 깨지기 쉬운 난간일 뿐이에요. 스트라드 강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최악인 건요, 이 순진해 보이는 개울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수중 모험을 할 때는 좀 더 안전한 수역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주말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호스슈 호수가 제격입니다. 모래사장, 하이킹 코스, 피크닉 장소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호수에는 약 405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사목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수가 차지한 것은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1989년과 1990년에 발생한 지진은 뜨거운 마그마 아래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어요. 이 가스는 공기 중으로 스며들어 호수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 피해를 입혔어요. 지금도 호스슈 호수는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이곳이 무서운 이유는 독성가스의 수치가 무작위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곳곳에 붙어있는 경고 표지판은 즐거운 숲속 하이킹의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와이 카우아이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던 멋진 폭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키프 폭포는 한때 수영과 다이빙을 즐기기 위한 명소였어요. 폭포에 가려면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고 마침내 6m가 넘는 높이의 폭포가 아래에 수정처럼 맑은 웅덩이로 쏟아지는 숨막히는 광경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1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어요. 왜였을까요? 키프 폭포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폭포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분명한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폭포 아래쪽에서 평화롭게 수영을 즐기던 수영객들이 갑자기 수면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은 이 모든 것이 시끄러운 관광객의 방해를 싫어하는 물의 정령 모호 때문이라고 믿어요. 수영장 바닥에 강력한 소용돌이가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어쨌든 가이드 출판사들은 더 이상 키프 폭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고 무단 침입은 엄중하게 처벌돼요. 태국만에 위치한 삼해산홀은 스릴을 추구하는 다이버들에게 최고의 장소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수심이 약 85m인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 장소예요. 하지만 이곳을 피해야 할 장소로 간주하는 이유가 수심이 깊어서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지역은 대형 유조선의 주요 운송 구역이에요. 구멍 주변에 강한 해류는 다이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죠. 그것도 모자라 삼해산홀에는 의심하지 않는 다이버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창꼬치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 탁해서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바다 생물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전체적으로 삼해산홀은 숨막히게 아름답지만 매우 위험한 장소로 강철 같은 신경을 가진 숙련된 다이버들만 탐험해야 합니다.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인 뉴스미나 비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플로리다 볼루시아 카운티에서 편안한 휴양지를 찾고 계신다면 이 해변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뉴스미나 비치 주변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상어가 많이 모여들어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상어 공격이 너무 많이 보고돼서 세계 상어 공격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조차도 이곳에 수영을 하러 가면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상어를 가까이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3m 정도의 거리인데 대부분의 경우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상어 중 하나인 황소상어가 이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카우아이가 이목록에 올랐어요. 하나카피아이 비치라고 불리는 나팔리 해안의 해변은 지상의 천국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이곳에 가려면 가파른 바위가 많은 3.2km 정도의 트레일을 트레킹해야 해요. 이 외딴 해변에는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혼자서 해야 해요.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엄청나게 강한 이안류예요.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는 암초가 없기 때문에 이안류는 거의 항상 존재해요. 만약 누군가 이안류에 휩쓸리면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해변은 약 9.7km나 떨어져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 해변은 안전면에서 최고. 유령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낙서로 뒤덮인 버려진 건물들, 녹슨 자동차 잔해, 도로의 균열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하에서 나오는 두터운 검은 연기층을 더해보세요. 땅 자체는 만지면 뜨거워요. 여러분은 펜실베니아주 센트럴리아로 들어가요. 센트럴리아는 1800년대와 1960년대까지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풍부한 탄광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살도록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1962년에 그 광산들 중 하나의 실수로 불이 붙었고 지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석탄은 천천히 타는 연료라 시민들은 거의 20년 동안 평화롭게 계속 살았어요. 불이 마을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악의 사고 중 하나는 센트럴리아에 있는 한 집 뒷마당에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 일에 30년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2020년 현재 5명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센트럴리아는 유령 도시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버려진 건물들과 갈라진 도로들은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가장 불안한 건 땅 밑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예요. 지하에는 불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마을의 잔해들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유명한 가상의 마을인 사일런트 힐에 영감을 주었죠. 이 불길은 향후 250년 동안 지속될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지역에는 그을린 황무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만약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이곳은 아마도 최악의 악몽이 될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고만통 동굴은 동굴 거주자들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그림 같은 곳 중 하나일 거예요. 우선 박쥐들이 있어요. 이 동물 200만 마리 이상이 동굴의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박쥐는 겁을 쉽게 먹는데 여러분은 그걸 원하진 않겠죠. 수백만 마리의 날개 달린 공포의 새떼가 당황해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박쥐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동굴 바닥과 벽을 가득 메운 바퀴벌레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 10여 마리가 여러분 다리 위로 기어오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바퀴벌레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박쥐떼를 깨우지 않는다면 동굴의 다른 멋진 거주자들에게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거주자들로는 뱀, 정갈, 그리고 엄청난 독이 있는 진해가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그럼에도 동굴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의 카라쿰 사막의 텅 빈 황무지의 땅에 영원히 타오르는 거대한 구멍이 있어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라고 불리며 넓고 깊은 진짜 구덩이로 현재 반세기 넘게 불타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것을 지하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며 그 광경은 정말 무서워요. 불길을 끄는 방법은 없고 과학자들은 분화구가 수세기 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구덩이는 1971년에 발견됐는데 한 무리의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정찰하다가 우연히 기름 퇴적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연가스 기공인 걸로 밝혀졌고 시추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땅이 무너졌어요. 기술자들은 독가스가 인근 마을들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불을 질러 몇 주 동안 다 타고 꺼지면 그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불길은 여전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분화구는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는 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 바로 옆에 엄청난 독이 있는 뱀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몇천 배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든 간에 비슷한 뱀들이 사방에 있어요. 바로 이게 스네이크 섬인데 그 이름이 제대로 묘사해주죠. 이 섬은 브라질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수천 마리의 황금 창머리 살모사들이 살고 있어요. 약 11,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해 이 섬과 본토가 분리되었고 많은 창머리 살모사들이 그 안에 갇혔어요. 본토 형제들도 독이 있지만 그렇게 독하지는 않아요. 황금 살모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야 했고 네, 확실히 성공했죠. 살모사는 사냥할 육지동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새를 사냥하는 데 적응했어요. 그리고 독이 효과적이려면 즉각적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황금 창머리 살모사는 일반 품종보다 5배 더 강력한 독을 만들었어요. 이게 뱀들이 번성하도록 도왔고 지금은 이 섬의 평방미터당 하나에서 5마리의 살모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여겨져서 브라질은 모든 방문객을 금지시켰어요. 일부러 가고 싶어할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사람 형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안심하고 여러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길을 물어보지만 돌처럼 단단하고 이끼로 덮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서는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입이 떡 벌어지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줄 조언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밤에 핀란드 남동부를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유명한 핀란드 조각가가 자신의 뒤뜰에 섬뜩한 조각 정원을